안녕하세요. 썰밤 애청자인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정한 외모와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고백도 많이 받았고요. 길 가다 번호를 따인 적도 부지기수였네요. 주변에선 남자 꽤나 많이 올렸을 얼굴이네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들어대기도 했죠. 다들 제가 연애 경험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위로 오빠만 둘이라 남자에 대해 어떤 특별한 환상 같은 게 없기도 했고요. 또래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이 더 즐거웠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보다 당장의 학점이나 취업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훨씬 중요했죠. 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수성 때문일까요? 갓 성인이 된 젊은 청춘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아무래도 다들 이성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게 추근덕거리는 남자들도 꽤 있었죠. 같은 과였던 동기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OT가 끝나고 얼마 안 돼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은희야, 너 지금 사귀는 사람 없지? 나랑 한번 만나볼래? 사실 입학식 때 첫눈에 반했었거든. 미안해. 난 아직 누굴 사귀고 이럴 마음이 없어서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자. 늘 그래왔듯이 저는 그 동기의 고백 역시 거절했어요. 이성적인 호감이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기가 객관적으로 별로였던 건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과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저희 과는 물론 타과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제 거절에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서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그 동기가 도서관에 있던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어색한 미소로 그러더군요. 은희야, 여기서 다 만나네.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학식 먹으러 갈래? 아니, 난 좋은 친구로 지내자며 그럼 밥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솔직히 뜬금없긴 했지만 별로 부담스러운 부탁도 아니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어차피 친구들과 시간표 맞추는 걸 실패해서 당분간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동기는 좋은 친구라는 명목으로 제 주변을 계속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제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면 슬그머니 그 옆에 앉아 있었죠. 심지어는 당시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에까지 슬쩍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더군요. 영 불안하다 했는데 학기를 마칠 쯤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죠. 시험 기간이라 다들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였어요. 저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책을 보다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나서야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요. 웬걸 정문 앞에서 그 동기를 딱 마주치고 말았죠. 은희, 너도 지금 집에 가?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집 방향 비슷하잖아. 뭐?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야, 밤길 위험하잖아. 친구끼리 이 정도도 못하냐? 사실 그쯤 학교 주변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혼자 집에 가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그 동기와 함께 가기로 했죠. 시험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학교 생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저희 집 앞에 다 와갈 무렵 동기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사실 나 너랑 이렇게 걷는 거 너무 좋다. 꼭 연인들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동기가 늘 친구 어쩌고 하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아니, 너 아깐 친구로서 걱정된다고 데려다 준다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자 동기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희야,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네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계속 좋아하면 언젠가 네 마음도 바뀔 수 있잖아? 아니, 그럴 일 절대 없어. 앞으로 다신 나한테 말 걸지 마. 너랑은 친구조차 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생각해도 모진 소리를 한 뒤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동기와의 일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동기는 더욱 끈질기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거절 의사를 밝혀도 소용이 없었죠. 오히려 서동요처럼 주변 동기들까지 내세워서 왜 안 만나주냐고 압박을 주더군요.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휴학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까지 했죠. 그런데 의외로 문제는 쉽게 해결됐어요. 동기가 갑작스럽게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동기가 입대한 사이 저는 대학을 조기 졸업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동기와도 연락이 끊겼죠. 저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이후 저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무역회사에 취업했고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는데요. 몇 년 후 뜻하지 않게 그 동기와 재회하게 됐지 뭐예요. 그것도 거래처 직원으로 말이죠. 직장 사수와 함께 새로 계약을 맺게 된 거래처로 얼굴 도장을 찍으러 갔는데요. 소규모였던 저희 회사와 달리 업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었던지라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그래서 담당자가 들어오자마자 넙죽 허리부터 숙였는데요. 웬걸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반갑게 부르더군요. 너 김은희 맞지? 고개를 들어보니 그 동기가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역시 맞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야? 아니, 상철 대리님, 저희 김주임이랑 아는 사이예요? 네, 그 대학 때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저희 앞으로 거래 잘릴 일은 없겠네요. 김주임 때문이라도 대리님이 잘 좀 봐주시겠죠? 옆에 있던 직장 사수는 이때다 싶었는지 적극적으로 회사를 어필하더군요. 곤혹스러울 법도 한데 동기는 자연스럽게 웃어넘겼어요. 외모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제법 어른스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도 일적으로 동기를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적 만남이었지만 미팅 후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요.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죠. 동기가 옛날처럼 끈질기고 불편하게 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기는 예전처럼 부담스럽게 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 땐 귀신같이 알고 옆에서 힘이 되어줬죠. 저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같이 욕해준다거나 아플 때 집 앞에 죽을 놓고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 한 번 마음을 고백해왔을 때 솔직히 흔들렸어요. 은희야, 그동안 나 너 잊고 잘 살았어. 근데 다시 만나서 이렇게 또 좋은 친구로 지내니까 마음이 다시 가네.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놈인가 봐.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이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야? 근데 이런 내가 불편하다면 얘기해. 회사에 요청해서 업무 담당자 바꾸고 다신 네 앞에 안 나타날게. 정말이야. 대학 때 나 좀 많이 별로였지? 아무리 멋모르고 철없던 시절이라고 해도 네 입장에선 정말 싫었을 거야. 이젠 절대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마음 솔직하게 말해줘.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며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그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다신 그를 못 보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렇게 저는 동기의 마음을 받아들였고요. 저희는 마침내 연인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연애를 할 때도 제게 참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아플 땐 회사까지 쉬면서 병간호를 해줬고요. 어쩌다 싸워도 그게 누구 잘못이든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죠. 주변에서 다 완벽한 남자친구라면서 부러워할 정도였네요. 사귄 지 3년 정도 됐을 무렵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은 어릴 적 사고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요. 쭉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우리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입장 바꿔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싶거든. 그래서 은희 너만 괜찮다면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물론 네가 꺼려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야.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한 것도 잠시, 저는 이어진 합가 얘기에 걱정이 됐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여자들 중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살잔 얘기에 옳다구나 환영할 여자가 몇이나 될까요? 고부 갈등이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뿌리 깊은 역사인걸요.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저를 괴롭히진 않을까 불안하더군요. 아예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너무 떨려서 약국에 들러 우황청심환까지 먹고 갔을 정도였는데요. 웬걸? 막상 저를 맞이해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인자하고 소탈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오느라 고생했겠다며 환영해 주시고요. 저를 위해 손수 차렸다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진수성찬이었죠. 어떻게 음식은 좀 입에 맞니? 내가 식당에서 오래 일해가지고 간이 너무 셀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 아유 다행이구나. 여기 버섯볶음도 좀 먹어보거라. 그 송로버섯이라고 비싼 건데 네가 버섯 좋아한다기에 한번 사서 구워봤다. 기름에 달달 볶아 천일염으로만 간한 건데 맛이 아주 좋아. 아이, 뭐야 엄마. 벌써부터 은희만 챙기는 거야? 언젠 나밖에 없다 그러더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너희 아버지는 옛 저녁에 가셨잖니. 나라도 예뻐해줘야지. 아이, 엄마, 은희 앞에서 그런 매운 농담 좀 하지 마. 은희가 웃지도 못하고 난감해하잖아. 아유 그래? 웃으라고 한 말이다 은희야. 내가 원래 좀 이런 농을 좋아해.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어요. 자리가 파할 무렵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직접 저를 배웅해 주셨죠. 은희야,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 대학 때도 너 참 귀찮게 많이 했지? 네. 그땐 제가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너 탓하려고 하는 말 아니니까 개의치 말거라. 그냥 우리 상철이가 그만큼 널 좋아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해서. 애가 죽은 지 애비 닮아 좀 외골수 기질이 있어서 한번 뭐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럼요. 이젠 다 알죠. 오히려 옛날에 너무 모질게 군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한걸요. 웃으며 답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외골수 기질이라는 말이 걸렸어요. 결혼 후 그게 지나친 고집이나 집착으로 이어질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간 남자친구가 보여줬던 다정함을 떠올리며 그런 걱정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이후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나 몰라라 하는 남자 때문에 싸우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성실하고 세심하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저희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죠. 그런 남자친구가 정말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스러웠는지 몰라요. 다만 결혼 후 합가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거절하시더군요. 합가는 무슨... 됐다. 둘이서 신혼살림 알콩달콩 꾸려나가는 재미도 느껴봐야지. 나도 이제 아들 뒤치다거리 그만하고 편하게 혼자 살란다. 아마 저를 위해 일부러 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을 거예요. 덕분에 저희는 부담감 없이 신혼집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이듬해 봄, 마침내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어요. 신혼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좀 더 규모가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많아진 만큼 일도 더 늘었어요.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솔직히 남편이나 집안 살림엔 거의 신경을 못 썼네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저를 위해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 후에도 저를 웃게 해주려 했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회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룰 때마다 옆에서 저를 다독여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죠. 여보 괜찮아. 정 안 되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릴까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우리 이 집 대출금 갚으려면 둘이 평생 죽어라 이래도 모자란데. 그리고 요즘 남자들 겉으론 아닌 척해도 속으론 다 와이프가 맞벌이 하길 바라잖아. 난 달라. 내가 뭐 하루아침에 잘릴 만큼 불안정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름 대기업 다니잖아. 뭐 정 힘들다 싶으면 대리운전이든 뭐든 투잡 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 그만두고 싶을 땐 언제든 그만둬. 결국 저는 얼마 못 가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남편은 호언장담한 대로 저를 질책하긴커녕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보듬어 줬고요. 앞으로 생계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면서 듬직하게 굴더군요. 그때만 해도 어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스스로의 선택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꿈에도 몰랐죠. 그 뒤에 남편의 음험한 속셈이 숨겨져 있을 줄은 말이에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곤 했죠. 처음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더욱더 냉랭해지기만 했네요. 어느 날엔 퇴근하고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있는 대로 성질을 내더군요. 밥상이 이게 뭐야? 전날 먹었던 반찬 재탕에 국만 새로 끓인 거잖아. 아니, 반찬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기 아깝잖아. 그래도 뭐 새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 먹기 싫단 말이야. 오늘만 그냥 먹어. 나 지금 생리 중이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내일 장 봐서 당신 좋아하는 진미채 볶음이랑 제육볶음 해줄 테니까.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과 함께 숟가락을 들며 그러더군요. 참나, 역시 전업주부가 팔자 좋네. 애도 없으니 아주 팽팽 놀면서 손가락 까딱 안 하려고 들어. 그 조롱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그냥 게으름을 부린 것도 아니고 아파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 기가 막혔죠. 솔직히 남편의 그런 폭언은 그쯤 종종 있던 일이었어요. 주로 제가 집에서 꽁으로 놀고 먹는다는 식으로 저를 비하하곤 했죠. 더 모멸감을 느꼈던 건 잠자리에서도 그런다는 거였어요. 늘 저를 배려해주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거칠게 자기 좋을 대로만 굴기 시작했고요. 가끔은 제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과거 얘기를 꺼내기도 했죠. 누가 알았겠어? 그 콧대 높던 땡땡대 김은희가 말이야. 지금 내 밑에 이러고 누워있을 줄. 어때? 그렇게 무시하던 남자 밥 차려주고 셔츠나 다려주게 된 꼴이.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해도 그래야 더 성적으로 만족감이 크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그때까지도 설마 했는데요. 연말 회식 때 남편이 처음으로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한 날이었어요. 워낙 말술이라 어지간히 마셔선 취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별일이 다 있네 하며 남편을 얼른 씻기고 재우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대뜸 절 보며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꼴 좋다. 대학 때 그렇게 날 마음고생 시키더니 지금 이렇게 내 뒤치다거리 하는 거 다 당신 업보야. 그러게 진작에 나한테 잘해줬음 좀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업보라니? 그럼 당신 그동안 나한테 못되게 굴던 게 다 일부러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당신 마음 안 받아준 거 복수하려고? 복수는 무슨... 그건 너무 본격적이고... 그냥 나도 사람인데 옛날 앙금이 안 남아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당신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별었는 줄 알아? 이번엔 기필코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 만다 어디 두고 보자 그랬다고. 내 사전에 절대 포기란 없거든. 포기란 배추를 썰 때나 쓰는 말이지. 그렇고 말고. 전신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일말의 정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남편이 폭력을 쓰거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입장에선 남편의 본심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결심한 게 온전히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과거의 앙금을 풀기 위한 집착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그런 말이 술김에 나온 실수였길 바랬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여전히 제게 냉랭했고요. 사소한 일로 저를 몰아붙이는 일이 잦아졌죠. 빨래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쩜 그렇게 콧대를 세웠을까? 당신 이제 그때의 김은이 아니야. 다 늙은 아줌마인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웃어 넘겨도 보고 화도 내보고 애원도 해봤는데요. 그 어떤 것도 남편을 달라지게 하진 못했어요. 남편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줘야 했던 결심도 점점 흔들리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는 수밖에 없었죠.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래, 당신이 대학교 때 나한테 많이 상처받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하고 다잡은 고기 되자마자 이렇게 날 막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하자는 게 무슨 뜻인데?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어차피 당신도 나 보면 옛날 일 생각나서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나한테 화풀이 하듯이 옛날 얘기 꺼내고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계속 서로 상처만 주며 사는 건 의미 없는 일 같아. 애 없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자. 설마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걸까요? 남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미안해, 은희야.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어린애처럼 너한테 막 투정 부리고 싶어서 네가 날 보듬어주고 더 사랑해줬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다른 뜻은 없었다고. 다른 뜻이 없었다고? 정말? 난 당신의 그 모욕에 하루에 12번도 더 상처받고 죽고 싶었어. 그럴 만큼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야. 내가 그동안 힘들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몰랐다니. 웃기다 진짜. 저는 남편에게서 냉랭하게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허겁지겁 제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은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난 이미 마음의 정리 끝냈어. 그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한 말 때 정말 후회돼. 그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이렇게 변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나 진짜 지쳤어, 여보. 당신 나 사랑하긴 한 거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거야. 당신이 날 계속 거절했던 게 생각나서. 그게 내 자격지심이라는 거 나도 알아. 반드시 고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난 너 없이 못 살아. 남편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제게 잘해주던 시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의사를 철회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기차는 떠났어. 당신이 찌질하게 과거에 연연하며 날 괴롭히는 동안 내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다고. 남편의 눈물에 잠시 흔들렸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어요.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끝내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 소송까지도 불사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 제 단호한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남편과 이혼 후 저는 바로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입맛이 없고 계속 피곤했어요. 그러다 생리가 한참 동안 없었다는 걸 깨닫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진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의사가 그러더군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근데 이 엄마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자신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군요.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아이가 그걸로 날 원망하면 뭐라고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네요. 지운다는 건 애초에 선택지에 없었어요. 아이가 제 뱃속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은 제 전화 한 통에 쏜살같이 저희 친정으로 달려왔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제 6주 됐대. 순간 남편의 표정이 얼어붙은 것도 잠시. 이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그래. 난 낳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연히 낳아야지. 당신이랑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인데.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러더군요. 은희야, 제발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줘. 이번엔 정말 잘할게. 우리 아이에게도 너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자 아빠가 될게. 응? 남편의 간절한 눈빛과 아이의 존재가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포기하기로 했네요. 아이에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퇴근 후 집안일도 돕고 제 건강을 걱정하며 병원에도 함께 다녔죠. 저는 남편의 변화를 보며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그 선택이 이후 제 인생을 더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로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다정했어요. 일이 바쁜 와중에도 육아에 최대한 참여했고요. 고생한다며 명품 가방과 비싼 코트를 사주기도 했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의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하다기보단 오히려 불안했어요. 남편이 또 옛날처럼 돌아가 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의식하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언젠가부터 남편이 핸드폰에 잠금을 걸어두기 시작했거든요. 회사에서 동기 중 한 명이 자꾸 자기 핸드폰을 갖고 가서 제멋대로 만진다며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편이 제게도 잠금 패턴을 안 알려줬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 중일 때 문자가 왔길래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욕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편이 핸드폰을 찾더군요. 내 핸드폰 어디 갔어?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걸 보고 대경 실색을 하더군요. 뭐야, 당신이 내 핸드폰 왜 들고 있어? 뭐 본 거야? 아무것도 안 봤어. 난 그냥 문자가 들어왔길래. 어차피 다 일문자니까 신경 쓰지 마. 아, 참 과장님, 퇴근하고 나서도 날 힘들게 하시네. 남편은 짐짓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제게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뭔가를 감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해서 옷이나 가방도 뒤져봤는데요. 여자 물건이 나온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어지간해선 6시 땡치면 집에 오는 남자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의심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 은희야. 상철이랑 이번 주만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떻겠니? 오랜만에 은우 얼굴도 보고 싶고 너도 피곤할 텐데 와서 좀 쉬다 가거라. 손주를 낳은 뒤로 종종 있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챙겨주셨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그 주 주말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하룻밤 자러 갔는데요.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런저런 음식을 잔뜩 해놓으셨더라고요. 와, 역시 우리 어머니 손맛. 이 국물에 소주 한 잔 안 하는 건 범죄인데? 여보, 나 딱 소주 한 병만 마셔도 돼? 제가 남편 술 마시는 걸 참 싫어했거든요. 남편이 술 취해서 제게 폭언을 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재결합한 뒤로 남편이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살았는데요.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니 술이 당기나 보더라고요. 뭐 하루쯤은 괜찮겠지 싶어 허락했더니 신나선 자작을 하더군요. 그 옆에서 자리를 지키다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났는데요. 방에서 아들을 재우고 나온 시어머니와 마침 딱 마주쳤죠. 은희 이제 차려는 거니? 네, 어머님. 그이는 좀 더 마실 것 같아요. 상은 제가 내일 치울 테니 그냥 두세요. 그래. 근데 잠깐 나 좀 보련? 할 얘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있는 주방 쪽을 보다 갑자기 은밀하게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시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은희 너 딱 3일만 어디 섬에 아니다 무인도에 가 있거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인도요?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무인도라뇨?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너 상철이가 만나는 다른 여자 있다는 거 알고 있었냐? 네? 다른 여자요? 그이가 바람을 피운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요즘 그 녀석 하는 짓이 영 수상해서 몰래 핸드폰을 좀 봤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놀랍게도 남편의 핸드폰이었죠. 실은 오늘 이 자리도 일부러 마련한 거다. 저 녀석이 핸드폰에 자꾸만 집착하는 게 수상해서 술 좀 먹이면 경계가 풀리지 않을까 했거든. 그래서 그이 핸드폰에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문자라도 있었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 주말에도 집에만 있고 평일에도 어디 다른 데도 안 새고 바로 집으로 왔는데.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인 것 같더라. 회사에서 맨날 얼굴 보고 사니 따로 만날 이유가 없던 게지. 시어머니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민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회사 여자 동료와 나눈 더러운 음담패설이 빼곡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문자 중 일부를 골라 보여줬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그 상간녀와 공모해 저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다음 보험금을 탈 작정으로 말이죠. 그달 말에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둘이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가 바로 결전의 날이었더군요. 남편의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된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아무래도 네가 이혼하자고 했던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구나. 애미로서 정말 면목이 없다, 은희야. 충격에 덜덜 떠는 저를 시어머니가 달랬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죠. 저 그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서 죽여버릴 거라고요. 쉿, 은희야, 잠깐만. 일단 진정 좀 하렴, 응? 흥분한 저를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맘 같아선 그냥 다 덮고 가고 싶었다. 상철이 이놈만 따로 불러서 야단을 치고 그 상간녀랑도 헤어지라고 할까? 그도 안 되면 그냥 모른 체 할까? 하지만 은희 널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야지. 내가 널 얼마나 내 딸처럼 고이 아꼈는데. 어느새 시어머니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이 사태가 시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인 것 같았죠. 그럼 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간녀랑 공모해 저를 죽이려고 했던 저 인간하고 계속 같이 살라는 건가요? 아유, 그럴 리가. 일단 내 말대로 딱 3일만 무인도에 가 있거라. 내 고향이 땡땡섬인 건 알지? 그 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더 들어가면 아무도 안 사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면 누구도 널 해코지 못할 거고 안전할 거다. 고향 지인한테 얘기해서 이미 배편이랑 이런 것도 다 구해뒀어. 그럼 제가 무인도에 있는 동안 어머님은 뭘 하시려고요? 상철이 이놈 설득해봐야지. 상간녀랑 헤어지고 너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만약 그래도 여전히 널 해하려고 하면 그땐 내가 이 핸드폰을 들고 직접 경찰서로 가서 그놈 잡아 넣어달라 할 생각이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다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남편을 족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정말 저를 해야 할까 두렵기도 했네요. 힘만 따져봤을 땐 제가 남편을 이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기엔 시어머니의 읍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준 시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딱 3일 동안 무인도에 숨어 있기로 했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함께 경찰서로 가기로 했죠. 다음 날 저는 아들을 친정에 맡겨두고요. 시어머니의 고향인 땡땡섬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겐 친정에 간다는 핑계를 댔죠. 섬에 도착하니 과연 한 중년의 남자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한 고향 지인이었죠. 얘기 들었으다. 배편 마련해뒀으니 따라오쇼. 거기선 휴대폰도 안 터지니 세상 걱정은 잠시 잊고 머릿속을 비울 수 있을 거요.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배에 올라탔어요. 흔들리는 파도처럼 제 마음도 정처 없이 흔들렸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년 남자는 제게 굉장히 살갑게 굴었어요. 마실 물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멀미가 날 수 있으니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안전하게 매실 테니 걱정 말고 앉아 계쇼. 이 근처에서 배 모는 사람 중에 날 따라올 사람 없으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으니 잠깐 눈이라도 붙이쇼. 남자의 배려에 살짝 긴장이 풀린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한숨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말투가 돌변하더군요. 근데 말이야, 세대. 참 생각할수록 용감하네. 여자 혼자 뭘 믿고 덜컥 남자가 모는 배에 타.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배엔 나랑 세댁 단 둘뿐이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세댁한테 뭔 짓을 한 듯 어디 구해줄 사람이 있기나 해. 남자의 협박 아닌 협박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는 덜덜 떨며 남자에게서 물러났지만 배가 워낙 좁아 채 몇 걸음 떼지도 못했죠.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 구워먹든 삶아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뭔 짓 하든 상관 안 할 테니 확실하게 처리만 해달라더군. 남자가 손을 들어 자기 목을 끽 긋는 동작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맞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한패였던 거예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걸까요? 제가 충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남자가 작은 나이프를 꺼내 들고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순식간에 경계태세로 돌입했죠. 이러지 말아요. 어머님, 아니 그 여자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요? 내가 그것보다 2배 더 줄 테니까. 그럴 만한 돈은 있고 당신 그냥 전업주부였다며. 뭐 모아둔 돈이 있긴 해. 빚을 내서라도 줄 테니까 제발.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당신 시어머니가 이미 성금조로 나한테 두둑하게 돈을 줬거든. 내가 돈가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남자의 조소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죠. 우선 가까이 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어요. 플라스틱 통이며 밧줄 따위를 남자에게 맞추려 했었죠. 하지만 남자는 여유롭게 칼을 휘두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이 배 위에선 아무도 널 못 도와줘. 괜히 발버둥 치지 말고 얌전히 가라앉는 게 좋을걸. 싫어. 저리 가라가. 바로 그때 제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잡혔어요. 다름 아닌 배를 젓는 노였죠. 모터가 달린 배라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물 안에 감춰져 있더군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노를 집어들고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온 남자의 얼굴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격에 남자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고요. 이때다 싶어 저는 남자를 배 밖으로 밀어냈어요. 하지만 남자는 얼굴을 감싸쥐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제 발목을 끌어당기며 저항했죠.
몸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집애가 진짜 죽으라면 곱게 죽을 것이지 어딜 되도 않는 바랑질이야? 너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어디 한번 끔찍하게 고통스러워 보라고! 돌연 남자가 커다란 손을 뻗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컥컥대는 와중에도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고요. 그러다 입 근처로 다가온 남자의 귀를 물어뜯었죠. 일순 남자는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저를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배가 균형을 잃고 기울어졌습니다. 이내 큰 파도가 배를 덮쳤고 저와 남자는 나란히 바닷물에 빠져버렸죠. 차가운 바닷물에 빠지자 머릿속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치려 했지만 거친 파도는 제 몸을 이리저리 휘청거리게 했죠.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점점 기력이 빠지며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어렴풋이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던 것도 같은데요. 저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온 천사님인가 했네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낯선 병실 천장이었어요.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요. 저와 시선이 마주치자 남자가 안도하며 말을 걸었죠. 다행이다. 정신이 들어요. 누구세요? 저요? 이 근처 사는 사람이에요. 혼자 바다 낚시하러 나왔다가 그쪽이 물에 빠진 걸 보고 얼른 건져 올렸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대체 여자 혼자 그 바다에는 왜 나왔던 겁니까? 남자의 말에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체면도 잃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당황한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래려 애썼죠. 왜 울어요? 내가 막 깨어난 사람을 너무 뭐라고 했나? 아니, 난 타박한 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좀 놀라서... 아이고, 놀랄만도 하죠.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깨어났다고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다행히 약간의 타박상만 남았을 뿐 제 몸엔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절 해치려고 했던 그 중년의 남자는 결국 익사했더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잠깐 소름이 끼쳤지만요. 이내 인과응보라 생각하고 잘 죽었다 생각했네요. 이후 저는 바로 경찰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신고했어요. 그리고 저도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남자에게서 연락이 없자 일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는지 이미 도주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만큼 치밀하진 못해 결국 붙잡혀 들어왔네요. 경찰서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니 은희야,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널 죽이려 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라거라. 상철이도 그렇고 나도 널 얼마나 딸처럼 아꼈는데 이러면 오히려 네가 허위신고로 콩밥 먹을 수도 있어. 남편 역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맞아 여보.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한 거야? 당신 죽이려고 했다는 그 중년 남자가 무슨 헛소리를 한진 모르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 나랑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 있겠어? 그들의 억지스러운 변명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렇게 딱 잡아댄다고 당신 모자가 지은 죄가 없어질 것 같아? 애초에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 어머님이, 아니 이 여자가 나한테 당신 바람핀다고 문자 내역 보여준 것도, 당신이 일부러 수상하게 군 것도 다 나를 그 바다에서 죽이기 위한 거짓된 연극이었잖아. 이미 내 앞에서 수억 원대 생명보험 여러 개 들어둔 것도 다 확인했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왜 그래? 나한테 이혼 요구할 때도 그렇고 가끔 보면 당신 좀 미친 사람 같아. 의부증? 망상증? 그런 게 너무 심하다고. 진작에 내가 당신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어딜 감히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해? 이 개자식이 진짜.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귀싸대기를 날린 뒤 머리를 한 움큼 뽑아버렸죠. 평소 머리숱 없는 게 콤플렉스였던 남편은 기겁을 했고요. 그제야 거친 말투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이게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손을 올려 이씨. 내가 대학 때 너 쫓아다녔다고 아직도 웃어 보여? 네가 언제까지 그때 콧대 높은 김은인 줄 아냐고? 의부증 걸린 아줌마 주제 이씨. 하, 이제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그래, 착한 척 다정한 척 하면서 사람 뒤통수 치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 당신 내가 이혼 취소했을 때 계속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거지? 그치? 그래, 네가 이혼 얘기 꺼냈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던 건 맞아. 하지만 설마 하니 그런다고 내가 당신 청부 사례를 의뢰했을까? 애초에 증거도 없잖아. 뭔 소리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면 되겠어?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얼씨구나 하고 거들었죠. 그래, 상철이랑 내가 뭘 어쨌다고? 네가 혼자 상상해서 꾸며낸 얘기로 이렇게 경찰서까지 오게 만들면 되겠니? 이런 우리도 널 무고죄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아주 잠깐뿐이었어요. 제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들었거든요. 증거 있냐고? 물론 있지. 그때 당신이 저 인간 상간녀랑 공모해서 나 죽이려 한다고 얘기하면서 보여준 문자. 내가 혹시 몰라 다 옮겨놨거든. 그리고 당신이 지인이라며 소개해줬던 그 남자 이미 죽어서 더는 증인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뻔뻔하게 나오나 본데 이를 어째? 내가 배 위에서 그 남자랑 나눴던 대화를 다 녹음해뒀거든.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뭐? 네가 녹음을 했다고? 그래. 그 남자가 배 위에서 당신들한테 돈 받고 날 죽일 작정이라는 거 다 털어놨어. 쓰레기답게 입도 참 싸더라. 내가 그놈이랑 몸싸움하다 물에 빠지는 바람에 핸드폰이 망가지긴 했는데 참 천만다행으로 수리센터 가서 음성 파일은 다 살려냈지 뭐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야차처럼 돌변했어요. 늘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인자한 얼굴로 웃고 있던 여자의 본 모습이 나오는 순간이었죠. 너 인형 그거 이리 안 내! 대학 때부터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 힘들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인연 평생 내 아들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지 같은 것! 시어머니는 달려와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려 했어요. 하지만 전 재빨리 그 핸드폰을 경찰들 쪽으로 던졌고요. 이윽고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발로 걷어차버렸죠. 시어머니는 명치를 제대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네요. 놀랐는지 오줌까지 지리던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경찰은 제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확인하며 점점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핸드폰 문자 기록에는 남편과 가상의 상간녀가 저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요. 배 위에서 중년 남자와 주고받은 대화 녹음 파일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처리하려고 공모한 내용이 생생히 남아 있었죠. 결국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 하여 구치소로 옮겨졌는데요. 남편은 연신 억울하다며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기세가 꺾인 듯 침묵을 지켰죠. 은희야,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당신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게 괘씸해서 장난 좀 쳤던 것뿐인데. 장난? 내 앞으로 생명보험금까지 들어놓은 주제에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꺼져 이 쓰레기야. 평생 감옥 안에서 썩기나 하라고. 그건 다 어머니가 한 짓이야. 난 옆에서 말렸다고, 정말이야. 남편은 비겁하게도 자기의 모든 죄를 시어머니에게 떠넘기려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우리 아들 할 땐 언제고 똑같이 굴더군요. 쓰레기 같은 인성도 모전자전인 듯 했네요. 재판에서 남편은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네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고통을 떠올리면 그들에게 조금의 연민조차 느낄 수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한동안 참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려 외출도 잘 못하고요. 우울증 약을 달고 살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제겐 지켜야 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약이라고 이젠 훌쩍 큰 아들과 잘 살고 있네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빠진 저를 구해줬던 그 남자와 인연이 닿아 새 가정을 꾸렸답니다. 그 끔찍했던 과거는 이제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았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